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강사 나선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의 형태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묘사와 서사, 설명과 논증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번 차시에는 묘사와 서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글은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 내용은 주로 글을 쓰는 사람의 내면에 간직된 생각과 감정, 다시 말하면 외부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그로부터 글을 쓰는 사람의 내면에 환기된 인상 또는 경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글쓰기라는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글을 쓰는 사람, 그 자신의 삶,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삶에 대한 태도와 인식, 그리고 정서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고쳐서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현실이나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또 그 관계의 내용이 글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이 펼쳐져 가는 과정이 바로 이 글의 형식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글은 항상 그것을 읽는 사람을 전제하고 쓰여집니다. 심지어는 일기조차도 대부분은 그것을 쓴 사람 자신이 되지만 그 읽는 사람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쓰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글 쓰는 행위와 읽는 행위는 어떤 자족적인 것이 아니라 글을 쓴 사람과 읽는 사람 사이에서 가치 있는 경험이 교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표현, 또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가치 있는 생각이라도 그것을 읽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글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기술 방법은 글을 쓰는 사람과 대상의 관계,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이 묘사와 서사, 그리고 설명과 논증 등의 글쓰기 방법은 주로 글 쓰는 이와 읽는 이의 관계, 특히 글쓰기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된 서술 방식들입니다. 이런 기술 방법이 글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이 각각의 기술 방식들은 이런 문제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술 방법이 가진 특징들 역시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묘사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이 감각적으로 재현하는 글쓰기의 방식을 바로 묘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러한 글쓰기의 결과가 읽는 이로 하여금 그 대상에 대해서 글쓴이와 동일한 인상을 받게 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대상의 모습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개의 경우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물의 모습을 아주 세세하게 그려내기만 하면 그 글을 읽는 사람도 글을 쓰는 사람과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설사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반드시 그 글에서 묘사된 대상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과 동일한 체험을 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대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자신의 시각에 의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상의 모습 전체를 보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이 이 묘사의 대상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완전하게 극복하고 대상의 모습을 100%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언어가 가진 불완전성 때문에도 어떤 대상을 온전하게 언어로 재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대상을 묘사하든 항상 그 이중적인 제약, 아까 말했던 언어 자체의 불완전성과 글을 쓴 사람 자신의 한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사람 자신이 그 대상의 모습을 가능한,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이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들이 맺고 있는 그 상호 관련성,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을 확보할 수 있다면 대상의 재현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은 대상에 대한 풍부하고 정확한 지식, 그리고 그 대상과 우리의 삶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통찰력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겠습니다. 묘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우선 대상의 지배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각각의 부분들이 그것과 맺고 있는 내적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 앞에 펼쳐진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느냐, 또 대상의 어떤 측면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즉,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집중적으로 묘사되어야 할 것과 또 생략되어도 좋을 것을 평가하고 또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묘사는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더라도 읽는 이에게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하나의 예문입니다. 채만식의 탕류의 한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태수의 외모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판소리 심청가 사설의 한 부분인데요.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의 성격인가요? 네, 뺑덕이네, 뺑덕어멈의 성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판소리 사설답게 아주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자, 다음은 황석영의 갯지의 한 부분으로서 풍경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묘사가 무엇인지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자, 이런 묘사의 가치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언어적인 표현 능력과 어떤 기술의 우월함, 탁월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나 가치관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점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표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이 없다면 생동감 있는 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묘사를 단순하게 기법의 문제로만 파악하는 경우에는 묘사가 단지 어떤 현란한 언어의 장이 되고 맙니다. 이런 글은 읽는 이로 하여금 그 글 속에 표현된 묘사의 현란한 모습에만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고 정작 묘사되고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관심 밖으로 몰아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사는 행위와 사건을 기록하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와 사건이 다 서사의 대상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서사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행동은 글을 쓰는 사람에게나 읽는 사람 모두에게 일정한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무엇을 서사의 대상으로 삼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행위나 사건의 주체 또는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서사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사의 대상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서사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 기사 또는 소설을 살펴보면 됩니다. 신문 기사의 경우는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서사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신문에서는 어때요? 어떤 사건과 행위의 주체나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또 그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만 기사로 취급을 하죠. 소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인간의 사회적 삶과 관련된 행위와 사건 중에서 그 내용이 독자들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소설화하는 것입니다. 사건과 행위를 기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미 있는 서사문이 된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의미 있는 서사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서사문에서는 행위나 사건의 내용과 그것이 전개되는 시간적인 과정, 그리고 완결되고 통일된 의미가 특히 강조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먼저 서사에서는 그 행위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내용과 목적, 또 행위가 전개되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신문기사 작성과 관련해서 흔히 육하원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네, 바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것인데요. 자, 이 6가지 요소는 이 서사를 위한 최소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완결된 서사가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소들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곧바로 의미 있는 서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요소들이 일정한 순서와 원칙에 따라서 정리되어야만 통일된 의미를 갖춘 서사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조직될 수도 있고 또 인과적인 관계에 따라서 조직될 수도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조직이 되든 이 각각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사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에서 가지고 온 기사문인데요. 같이 읽어가 보죠. 자, 파키스탄 야당 지도자인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27일 라왈핀디에서 집회를 가진 뒤 자살 폭탄 공격으로 부상해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고 현지 TV가 보도했다. 현지 경찰과 당 관계자들은 부토 전 총리가 부상해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그의 남편은 부토 전 총리가 중태라고 전했으나 현지 TV와 내무부 소식통은 부토 전 총리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토가 실려간 라왈핀디 종합병원 현장의 한 당 관계자는 부토 전 총리가 오후 6시 16분 숨졌다고 말했으며 익명을 요구한 고위 당 간부도 부토가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날 폭탄 공격으로 최소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왈핀디 병원으로 몰려든 부토 지지자들은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총리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 군중은 정문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다. 다른 지지자들은 부토 사망 소식에 눈물을 터뜨렸다. 자, 이렇게 보다시피 기사문은 신속한 정보의 전달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통 사건의 핵심 부분이나 결말을 서두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이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은 뒤에 기술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흔히 역삼각형적인 서술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속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신문 제작 과정에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조판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흔히 기사를 잘라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조판 과정에서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손상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 중요한 부분이나 사건의 결말을 서두에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문의 경우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사를 쓰는 사람 또는 신문사의 가치관과 세계관 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을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사문을 읽을 때 그저 문면이 지시하는 의미만을 따라가다 보면은 오히려 진실을 놓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행간을 읽어야 한다고 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신문기사 이외에도 서사에 속하는 글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역사적 사건의 전개 과정을 그린 이 역사서사는 서사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문학작품에서도 서사라는 기술 방법에 의지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소설이나 서사시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을 기술한 것은 모두 이 서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이 신문 기사와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 사람, 즉 역사가나 작가나
뭐 시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글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강만길의 한국 현대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3단계는 주요 도시로부터 다시 전국의 각 농촌 지방으로 확산된 단체이다. 민족 대표들의 독립선언문에 토지조사 사업의 기만성이나 농촌 및 농민 문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그 문장 자체도 농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음에도 식민지 치하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자작농에서 자소작농으로, 소작농에서 농업노동자나 화전민으로 전락해가지 않을 수 없었던 농민들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시골 장터에서 거의 1년 동안이나 만세 시위를 계속했던 것이다. 민족 대표들이 최고 3년형을 받았다가 일본의 회유 정책으로 형기 전에 모두 풀려난 데 반해 시위에 참가했던 민중들의 피해는 대단히 컸다. 시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작되었으나 일본이 무력으로 이를 진압함으로써 마침내 폭동화됐고 따라서 희생도 그만큼 컸다.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시위 참가자 중 공식 집계만으로도 7,500여 명이 피살되었고 4만 6천여 명이 피검되었으며 약 1만 6천 명이 부상당했다. 또한 49개처의 교회와 학교 715호의 빈가가 불탔다. 일본 측은 10명의 관원이 피살되고 158명이 부상했으며 면사무소, 면병대, 경찰 관서 등 278개의 건물이 불탔다고 했다. 농민들이 이 비무장 시위에 대한 정규 일본군의 무차별 사격과 야만적인 고문은 식민지 통치 사상 그 유래가 드문 것이었다. 특히 무고한 주민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불을 지른 이 경기도 제암리 학살 사건들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일본군의 대표적인 만행이다. 자, 이 글은 그 3.1운동의 전개와 확산 과정에 대해서 기술한 글인데요. 자, 이 글에서는 3.1운동의 전체적인 경과와 또 그 결과를 서사의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에서는 그 3.1운동의 진행 과정을 민족 대표 33인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대신에 민중들의 자발적인 생존권 투쟁 차원에서 기술하는 아주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중들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기미독립선언서의 내용에 공감해서라거나 또는 민족 대표들의 조직적인 지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식민지 치하에서 지속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아온 민중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발적인 투쟁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민중들의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 일본군이 그 무차별적으로 탄압을 가하면서 만세 시위가 점차 폭력적인 것으로 변모되어 갔고 또 그 결과 민중들의 피해가 커졌음을 서술하고 있는 것도 이 글의 독특한 시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사에서는 그 글을 쓰는 사람의 가치관과 또 세계관에 따라 그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이 다르게 해석되고 기술되기도 합니다. 자, 소설의 경우도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 삶과 그 속에서 전개되는 무수한 행위와 사건 중에서 독자들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소설은 단순히 일련의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건 속에서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아울러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소설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건을 기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자연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과의 대립 속에서 변화해가고 또 발전해가는 인간의 운명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묘사와 그 사건의 전개 과정을 기술하는 서사가 아주 긴밀하게 통일되어 나타납니다. 즉, 한편의 소설에서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묘사와 그 속에서 인간의 성격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기술한 서사가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양 기자의 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트공이라는 작품 속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서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글쓰기의 형태와 방법 중 묘사와 서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명과 논증으로 수업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